예, 안녕하세요. 김경민입니다. 오늘은 지금 2026년 1월 30일 촬영이고요. 오늘은 작년, 특히 작년 4분기 부동산 시장 한번 리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땐 지금 점진적으로 이제 불확실성,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어떤 그 기간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지금 제가 데이터의 흐름을 봤을 때 강남하고 강북하고 약간 좀 굉장히 차별적인 모습들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실에서 재작년이죠. 재작년 책 낼 때 2024년 1분기 기점으로 이제 강남 슈퍼 사이클 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때부터 벌써 8분기 동안 탄 거예요. 근데 데이터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가격이 저점인 건 2023년 1월이에요. 그러면은 이미 기간이라는 게 사실은 벌써 37개월 동안 쭉 상승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장기간이다. 그리고 이제 약간 놀라운 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버블이 꼈다고 보이는데, 작년 4분기 강남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폭등한 듯한 느낌을 줘요. 다만 그때는 거래량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상치 거래가 존재하면서 가격을 키운 것 같아요. 근데 좀 강북은 또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 강북도 2호선 안하고 2호선 외곽이 좀 다른데요. 특히 2호선 외곽에서 동북구 쪽은 사실은 이 슈퍼 사이클을 2024년에 진입한 게 아니고 작년에 진입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북은 지금 버블 단계로까지는 갔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치 거래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따라서 이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거는 공간적으로도 서울을 단 하나로 묶어서 보지 않고 따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요인들이 약간 좀 불확실하다는 말씀이고, 그다음 번은 사실은 지금 이제 금융시장 관점에서 불확실성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 중후반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가을까지죠.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예정될 거라고 봤는데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는 사인을 줬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어 저도 거의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인플레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서 동결을 하니까 시장에서 느끼는 이제 반응이라는 거는 결국은 금리 인하는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기준금리하고 국고채 10년물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거의 연동돼 있어요. 큰 흐름을 봤을 때. 근데 장기적으로는 거기 안에서 약간의 불일치가 발생을 해요. 지금은 기준금리가 동결된 것처럼 보이나 시장에서의 읽는 거는 이제 금리 인하는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국고채 10년물이 상승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상승하는 게 결국은 주담대 상승으로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일부 주담대가 벌써 7% 넘는 게 나왔고요. 대부분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또 다른 변수는 또 뭐냐면은 이게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 것인가는 또 확인을 해야 돼요, 올해.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환율이 1,470원으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지난주에, 이번 주죠. 이번 주에 1,420원까지 떨어졌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와, 1,500원 뚫네 맞네 이런 얘기 하다가 지금 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인플레 압력은 또 줄어들거든요. 그럼 또 기준금리를 내릴 수도 있는 또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부분은 이 미국 연준의 흐름인 것 같아요. 미국 연준 의장이 파월 의장이 이제 올해 5월 달에 임기 만료를 하는데, 트럼프가 오늘자 뉴스 보니까 다음 주에 의장 지명할 거라고 해서 그럼 자기 편은 늘 거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도 이제 어떤 흐름이 될지 모릅니다만은 미국의 금리 인하로 정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때도 한국은행의 포지셔닝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인플레가 왔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경기는 괜찮거든요. 그러면은 음 금리를 인하하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금리가
동결 또는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주담대 이자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서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주택 수요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은 좀 마련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오늘이 1월 30일이기 때문에 어저께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저는 그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요. 사실은 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10,000가구 넣는 건데 저는 더 넣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총 연면적 150만 평인데 지금 넣은 면적은 사실은 그 150만 평 중에서 한 3분의 1이나 2분의 1밖에 안 돼요. 충분히 더 넣을 수 있는 룸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 나중에 제가 글로벌 오피스 마켓 설명을 드릴 때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같은 것들이 오피스로 다 들었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가 오피스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 주택을 더 늘릴 수 있는 룸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0세대 정도 넣는 것들, 그리고 이제 지금 50,000세대 정도 말씀을 하시는데 더 넣을 수 있는 여력 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거대한 분양 시장을 열 수 있는 파는 설계가 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목표하고 나중에 이거를 실질적으로 만드는 전략 그리고 집행이 이제 얼만큼 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느냐는 그 다음번 문제여서 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공급 관련해서는 뭐 호사가들은 뭐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하여튼 판은 마련되어졌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집행하는지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시점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굉장히 그 불확실성의 시기로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주택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단기와 장기로 나눴을 때 단기적으로 이 상승 모멘텀이라는 건 존재할 것 같아요. 최소한 올해. 다만 중장기적으로 그 중기와 장기는 뭐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만은 뭐 2027년 만약에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는 아마 그때는 올해와는 다를 겁니다. 따라서 이 단기하고 장기로 우리가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나눠서 봐야 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 예전에 설명 들었습니다마는 이 대중들은 사실은 이 행동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따라요. 예를 들어서 허드 멘탈리티라고 해서 군중 심리 같은 것들이 작동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개인들이 대중의 의견을 따르는 거예요. 그 개인들이 미디어의 의견을 따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 그 여기서의 개인이라는 거는 매도 의향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가격을 높게 책정했을 때 아웃라이어식으로 그 매수하는 케이스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아무리 시장 환경이 중장기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지금의 트렌드가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이 허드 멘탈리티 때문에 개인이 대중을 쫓는다고 했을 때 그 대중은 사실은 미디어의 영향을 지금 많이 받습니다. 유튜브건 뭐건. 근데 유튜브나 미디어를 봤을 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동기화된 출연이 거기 작동을 해요. 즉 답이 정해져 있어요. 정이 정해져 있고 그걸 위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인식이 바뀌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바라보는 지금의 관점은 강북과 강남이 다르다. 그리고 이제 이 단기와 중기에 좀 다를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금융시장하고 공간시장 측면에서 어저께 나온 그 공급 대책 같은 것들 제대로 전략적으로 집행한다 하면은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고 금융시장은 굉장히 불확실한데 만약에 현재와 같이 금리가 계속 동결된다고 하면은 음 이 국고채 금리 상승 그다음에 주담대 금리가 어느 정도 높게 유지될 거기 때문에 공간 시장하고 이 금융 시장의 집값을 누르는 하방 안정을 시키는 좀 방향으로 좀 작동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제 작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그래프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나온 지수들은 저 연구실에서 만든 지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서울시,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그 광역시 위주로 저희가 그 지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실은
이 대한민국 부동산은 광역시별로 다 다르게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2016년부터 우리가 2013년까지를 본다고 했을 때 2013년 위의 세 개는 상승했다가 꺾여요. 그런데 밑에는 하락했다가 올라가요. 이 시점이 사실은 보면은 위에 세 개는 그 서울, 인천, 경기고 밑에는 그 다른 광역시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완전히 다르게 움직였던 것이고요. 다만 이제 같이 움직였던 시기는 사실 실질적으로 이 2020년부터 2023년 1월까지 20, 21, 22 딱 3년치만 같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아예 원래 다른 시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이 상승하는데 뭐 지역에 사시는 분이 우리는 왜 안 올라? 원래 안 올랐어요. 원래 달랐어요. 서울이 떨어졌는데 지방은 안 떨어지기도 했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23년 이후를 본다고 하면은 하나는 계속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쭉. 이게 서울이고요. 나머지가 굉장히 정체 또는 일부는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트렌드는 뭐냐면은 이 전고점, 그러니까 2021년 가격이 최고가였거든요. 이 시점. 이 전고점을 돌파한 광역시는 지금 서울이 유일해요. 나머지는 아직 그 전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재밌는 현상들이 좀 잡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슬라이드는 사실은 2023년 1월, 그러니까 이때가 최저점이었어요. 최저점이었을 때, 그, 최저점이었을 때를 모두 100으로 놓고, 같은 그 지수를 놓고 보면은, 마찬가지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쭉 상승해요. 쭉 상승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요. 나머지 도시들은 움직임이 약간 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 같은 경우는 약간 올랐다가 쭉 떨어져요. 이 도시가 사실은 이 대구하고 광주예요. 그리고 어떤 도시들은 약간 올라갔다가 정체예요.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따라서 지금 2023년 이후의 모습도 굉장히 차별적이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광역시가 지금 세 카테고리로 나뉘는 겁니다. 하나는 상승하는 데가 있고요. 또 다른 카테고리는 굉장히 정체 또는 인플레이션만큼 오르는 카테고리가 도시가 있고 세 번째 카테고리 도시는 하락하는 도시예요. 다만 제 말씀 하락하는 도시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앞으로 주구장창 하락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방도 지금 공급 절벽이 지금 심각하고요. 한 2029년 되면은 거의 공급이 없어요. 지방 같은 경우는 문제가 더 큰 게 뭐냐면은 그 원래 그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100이라고 했을 때 땅값이 30이고 70 정도가 공사비예요. 근데 공사비가 지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0%가 올라서 공사비가 지금 100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100에다가 토지비가 30이기 때문에 아예 짓지를 못해요. 수익이 안 나와요. 즉 100에 팔려야 되는데 공사비가 올라서 지금 130이 된 거예요. 즉 가격이 130까지 올라가지 않는 한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비가 빵원이 되던가 아니면 가격이 130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공급 굉장히 안 나올 텐데 근데 너무 안 나온다고 했을 때는 지방마저도 좀 이건 장기입니다. 올해나 내년이 아니고 한 3, 4년 후에는 전세 가격이 먼저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뭐 미분양이 낮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도시계획적으로 그 공급 관리가 지방도 들어가야 됩니다. 하여튼 지금은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파트는 뭐냐면은 사실 이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에 이 모든 광역시정에서 유일하게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고점 때가 2021년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21년 4분기 때 한 288? 그러니까 이건 지수입니다. 이게 288억, 뭐 288.
뭐 평당 뭐 제곱미터 가격 그게 아니고 저희가 2013년을 100으로 놨을 때 2021년 4분기가 288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2년에 쭉 폭락했다가 슬금슬금 올라서 작년 4분기에 289가 됐어요. 즉 100%가 달성이 됩니다. 서울 전체로. 근데 이후에 보여드리겠지만은 그 서울 안에서도 지역마다 달라요. 여기서 또 약간 재밌는 부분은 지방 광역시에서 그 부산이라든지 울산 같은데 그 대전 같은 데는 제가 봤을 때 시간의 문제이지 그 전고점에 다다를 것 같아요. 전고점에. 전고점 대비 거의 뭐 부산 같은 경우 전고점 대비 10% 가격 낮은 수준이고 뭐 대전, 울산 같은 경우에도 뭐 90, 거의 10%에서 뭐 3, 4%밖에 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달성될 것 같고 다만 다른 지역들은 얘기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하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 서울 안을 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사실은 그 서울의 서울 전체의 어떤 그 지수의 흐름은 사실은 이 점선입니다. 점선이고요. 서울 안에서도 저희가 이제 고가 주택 지역하고 이 중저가 지역을 좀 나눴어요. 그러니까 강남 3구 같은 경우가 지금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저점 치고 올라갔다가 한번 꺾였다가 2024년부터 쭉 올라갑니다. 2023년 다시 설명할게요. 2023년 다시 해야겠다. 이건 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2023년 1월에 저점을 찍고 조금 올라갔다가 2023년 말하고 2024년 초에 약간 좀 떨어져요. 그리고 2024년 1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정도로 굉장히 그래프의 기울기가 상당히 그 뭐라 그러죠? 그 스티피해요. 긴데 이게 뭐 이 정도 기울기는 사실은 저기 우리가 문재인 정권 후반기에 느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서울 그러니까 강남은 정고점을 이미 2024년 확실히 돌파를 했고 그다음부터 계속 올랐는데 서울 전체는 지금에 와서 그러니까 2024년 4분기에 와서야 지금 정고점을 돌파한 거예요. 그 말씀 뭐냐면은 이게 가정 평균이기 때문에 서울이 이 정도인데 강남이 이렇게 올랐다고 하면 다른 지역들이 아마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2호선 외곽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특히 강북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마켓이 지금 분화가 서울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이 크게 세 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분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지구에 있는 곳들, 강남, 그러니까 동작부터 강동까지 강남축하고 그 다음에 2호선 안에 있는 데입니다. 2호선 안에 있는 데들. 그리고 이 서울에서 2호선 외곽의 서북부하고 2호선 외곽의 동북부하고 좀 달라요. 2호선 외곽의 서북부 지역은 사실은 그 주변에 업무지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광화문도 존재하고 홍대 합정, 그다음 상암 이렇게 존재하니까 갈 수 있는 데들이 많아요. 근데 동북부 지역은 지금 갈 수 있는 업무지구가 광화문이 유일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차별적입니다. 아까 지도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서울시 주택시장은 업무지구 접근성으로 완전히 재편된 상태입니다. 업무지구 접근성으로. 그래서 동북부에 있는 노원, 도봉,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기울기가 2023년 1월 달에 바닥을 친 건 맞으나 굉장히 그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완만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거래량 같은 것들을 본다고 했을 때 거래량이 2023년 1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간중간에 떨어지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계절적인 요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즈널리티 또는 계절성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 항상 어떤 뭐 물가도 마찬가지고 계절성이 존재합니다. 겨울에 덜 써요. 겨울에 덜 나가고 겨울에 계약을 덜 해요.
그래서 거래량 같은 것들이 겨울에 약간 좀 덜합니다. 근데 그거하고 가격하고는 다른 겁니다, 사실은요. 사람들이 덜 움직일 뿐이지. 그리고 이제 이 거래량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실 이 거래량 붙은 것들이 이 뭐 2013 년부터 가격이 폭등할 때 그러니까 거래량 붙는 거랑 지금 모습이 굉장히 비슷해요. 비슷하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또 다른 거는 뭐냐면은 이게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사이클이. 제가 뭐 슈퍼 사이클 말씀드린 게 재작년인데 그러면 2024년 1분기부터 지금까지 벌써 8분기 동안 슈퍼 사이클 탄 거거든요, 서울. 그럼 이 슈퍼 사이클 탄 게 앞으로 계속 타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과거에 보면은 2010년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격 하락 기간 3년 됐고요. 정책이 1-2년 한 다음에 저는 코로나 기간은 버블로 보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2013-14년부터 2019년까지 한 6-7년의 그 상승기가 존재를 했었어요. 6-7년의 상승기. 그럼 앞으로도 6-7년 동안 상승할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이클이 짧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기도 한 1년에서 1년 반입니다. 2022년. 그거에 2010년대 초반에 3년 하락기보다 절반이에요. 그리고 정체기도 사실 저는 2023년에 가격이 올랐습니다만 정체기로 보는데 1년 밖에 안 돼요. 그럼 상승기라는 게 이게 과연 6년 될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게 절반이 될지 아니면 한 60%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강남은 지금 버블에 다다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강북은 다른 겁니다. 이 마켓이 완전히 차별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과 강북을 조금 더 보면은 이거는 지금 서울시 전체고요. 서울시 전체의 빨간색은 가격 지수고 그다음에 이 반은 연간 상승률이에요. 연간 상승률인데 예를 들어서 2021년 4분기에 상승률 같은 경우가 지금 17%예요. 2021년. 그리고 2022년은 이때는 뭐 대폭락했으니까 이때가 1년 동안 22%가 빠졌어요. 2023년, 그러니까 2023년 1월 달이 저점이었기 때문에 그때 7% 상승하고요. 23년. 24년에 8% 상승하고요. 25년에 11% 상승합니다. 즉 서울시 전반으로 봤을 때 이게 가격이 2023년부터 7.7, 2024년 8.0, 2025년 11%, 즉 상당히 많이 상승한 겁니다. 상당히 많이. 강남은 사실 더해요. 여기는 강남인데요. 강남은 2023년에 9.7%, 2024년에 13.4%, 2025년에 20% 상승해요. 그러니까 이 제 말씀 뭐냐면은 이게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대응하는데 정부 당국, 중앙정부 마찬가지고 서울시 마찬가지인데 인지를 늦게 해요. 인지를 너무 늦게 해요. 2023년, 2024년, 2025년에 서울시 전체하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9.7, 13, 20% 이렇게 대폭등했으면 뭔가 나왔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윤석열 정권 때 뭐 박상호 장관 같은 경우에도 발표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서울시 정책 같은 것들이 봤을 때 저는 이제 이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보고, 물론 지금 잘잘못 가릴 때는 아닙니다만은, 어, 지금은 중앙정부하고 서울시가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 잘해서 공급 대책 같은 것들을 제대로 실행을 해야 될 시점인데, 지금 공급 대책 나온 것 같고도 서로서로 알기로 한다는 모습은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상당히 잘못된 것. 중앙정부 수장이건 서울시장이건 서울시의 고가주택단지에서 2023년에 9.7%, 10% 상승했다. 그 당시에 2024년에 13%, 2025년에 20% 상승했다는 거는 이 정도 수치가 2023년과 2024년 나왔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준비 제대로 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서로 말장난할 때가 아닌 거고요, 사실은. 다만 이제 노원 도봉 성북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승률이 굉장히 낮아요. 2023년에 3.6, 24년에 2.4,
25년에 5.0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노원, 도봉, 성북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수준만큼 오른 거죠. 지난 과거 3년 동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을 구가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좀 여기서 조금 더 이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좀 재밌었던 부분은 뭐냐면요. 그 2023년 1월부터 작년 말까지, 그러니까 3년치죠. 3년 동안 36개월 동안의 누적 상승률을 봤어요. 누적 상승률. 누적 상승률을 봤을 때 이 지난 3년간 30% 이상 상승한 데하고요. 20%대 상승한 데하고 10%대 상승한 데를 나누면은 이게 굉장히 재밌는 공간적으로 그 분화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브마켓, 하위 시장이라고 하는데 하위 시장이 분화가 된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 이상 상승한 데를 보면요. 광진구, 성동구, 송파, 강남, 강동, 동작, 양천, 서초, 영등포, 마포, 용산, 중구에 정확하게 강남 쪽하고요. 2호선 라인 안쪽에 있는 데가 다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업무지구 접근성으로 다 재편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대 상승한 데는 뭐냐면은 동대문구예요. 그러니까 2호선 약간 외곽입니다. 강북 쪽에. 동대문구 하고요. 서대문구 2호선 약간 외곽이죠. 그 다음에 강서구, 은평구, 관악구, 성북구, 종로구예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른 건 뭐냐면은 나중에 지도로 그래프로 보여드리겠는데 우리가 금관구라고 해서 금천, 관악, 구로구를 지금 하나의 서브마켓 하위시장으로 보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호선 바로 인접돼 있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같이 큰 어떤 앵커가 존재하는 마켓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구로 금천하고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그게 이제 이 누적 상승률에서도 나타나고요. 누적 상승률 10%대는 그럼 보면은 구로구, 강북구, 중랑, 금천, 노원, 도봉구예요. 이걸 또 역으로 보면 뭐냐면은 지금 서울이라는 곳이 사실은 이 삼국화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강남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지금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강남으로부터 서남 쪽으로 떨어지고 강남으로부터 동북 쪽으로 떨어지는 지역들이에요, 지금. 즉, 서울의 어떤 핵심이라는 게 과거에 한강이었으나 우리가 앞으로 그 용인의 어떤 거대한 뭐 AI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미 판교 분당이 거대한 잡센터 업무지구로 성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의 축이라는 게 이 경부축을 따라서 내려가고 있어요. 즉 우리가 행정적인 서울이라는 게 25구가 있으나 기능적으로 봤을 때 서울이라는 게 2호선 안쪽부터 해서 그 경기도 서울과 강남과 인접한 그 경기도 지역을 포괄하는 겁니다. 즉 기능적 서울이라는 게 이 2호선부터 내려와서 분당, 과천, 평촌, 수지리가 실질적인 지금 서울권이 돼버린 거고 특히 동북 쪽에 있는 노원, 도봉, 강북, 뭐 중랑구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지금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행정가는 도대체 뭘 해야 되냐면은 이런 모든 트렌드들이 지금 업무지구 접근성으로 재편됐다고 했을 때 이게 이 제가 봤을 때 이 세계의 어떤 혁신의 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통, 특히 이제 철도 혁신, 특히 이제 GTX가 어마어마한 새로운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지금 확실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혁신인데요. 경제적인 기능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넣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갖추어졌을 때 공간 혁신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 단지를 뭐 하마 할까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거대한 개발축, 거대한 어떤 그 교통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업무지구를 넣고 그 관점에서 그 지역을 어떻게 도시를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그 안에 그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할 때지
어느 지역에다가 용적률 잘 풀어줄게. 오피스 건물 크게 지어줘. 그 안에 컨텐츠는 아무도 없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 이 강북 지역에 대한 어떤 플랜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거는 반드시 이 지역의 어떤 업무 기능 같은 것들을 넣으면서 이 지역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그, 그 어떤 거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특히 강북에서 문제는 아니고요. 상황이 다른 부분들은 뭐냐면은 지도에서 보이는 이 부분들,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지도에서 보이는 이쪽 부분들이 뭐 중랑구부터 해가지고 노봉구, 도봉구, 노원구, 뭐 강북구 여기의 흐름하고 이 서북 쪽에 있는 지역들, 은평구라든지 서대문구라든지 이쪽하고 좀 달라요. 같은 2호선 외곽이어도 한 지역은 이 지역으로부터 이 광화문이라든지 홍대라든지 상암동이라든지 마곡으로 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는 종로예요. 물론 성수동이 굉장히 크긴 합니다만은 성수동의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나중에 성장을 할 것이지만은. 따라서 같은 서울의 서울 외곽에 2호선 외곽에 서북 쪽에 있는 은평구라든지 그리고 동북 쪽에 있는 노원구가 굉장히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상승, 누적 상승률에서 변화라는 건 결국은 이 업무지구 접근성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어차피 올해 뭐 시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서울의 어떤 그 미래 성장과 혁신을 담보할 수 있는 플랜들이 단순히 아파트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남 3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건 모두 100으로 놓은 다음에 가격 트렌드를 보면은 강남구가 굉장히 크게 강남 3구가 굉장히 크게 상승한 걸 보이고요.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로 금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정도의 흐름을 보입니다. 근데 이, 이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누적 상승률이 23%대가 돼요. 구로하고 금천만 묶었을 때는 지금 한 11% 정도 되기 때문에 따라서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뭐 저희 연구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서울시 아파트 시장의 하위 시장 구분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비슷한 동네에 묶였다고 해서 구로, 금천, 관악을 묶는다는 게 지금 봤을 때는 좀 잘못된 분석인 것 같아요. 관악구는 명확하게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구로, 금천에 비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분기별 거래량입니다. 분기별 거래량인데, 요 재미있는 트렌드는 두 가지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2023년부터 보면은 이게 2023년 이게 1분기입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쭉 올라가요. 그 다음에 4분기 때 떨어져요. 2024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봄, 여름, 가을 올라가다가 물론 이때 계엄이 있었습니다만 떨어지고요. 2025년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3분기, 4분기 때 그 정부 정책 하고 서울시에서 4개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좀 떨어지는데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트렌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그 계절성입니다. 계절성. 계절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 1, 2, 3분기 때는 거래량이 붙다가 4분기 때 떨어지는 패턴이 계속 나타나요. 2023년부터. 두 번째는 여기서 약간 놀라운 부분들은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뭐 627 대책 97 그리고 뭐 11호 그다음 서울시의 12구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특히 4분기 때 나왔던 부분들은 이게 그 대출을 6억으로 잡는 거여서 어마어마한 뭐 파급 효과가 나오고 뭐 토호제로 다 묶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시장에서 받아들였을 때 특히 강북 지역에서 받아들였을 때는
큰 효과를 발휘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월별로 본다고 했을 때요. 작년에 이제 뭐 워낙에 중요한 뭐 대책들이 뭐 6월 달, 뭐 9월 달, 10월 달에 잔뜩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수요와 관련된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상승기에는 수요와 관련된 정책은 작동 안 해요. 뭐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거래량에서 나타납니다. 거래량에서. 다만 여기서 약간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은 고가 주택의 경우에 이 6억으로 다 맞춰 놨습니다만은 맞춰 놓은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가격이 뭐 뒤에 단지별로 보여드릴 텐데 높게 거래된 건 맞아요. 근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11월 달에 그러니까 10월 달에 1000에서 11월 달에 900, 12월 달에 한 600으로 확 떨어집니다. 근데 재밌는 부분은 이 노도성 지역이에요. 노원도봉 성북구 지역인데 1300이었다가 11월 달에 545으로 쭉 떨어져요. 근데 그 다음 달 12월 달 이거 풀 데이터 아니어서 거의 1000건 가까이 늘어나요. 이 말씀 뭐냐면은 지금 10월 달 나온 강력한 대책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지역들이 이제 거래량이 급감할 걸로 보였습니다만은 고가 주택은 거래량이 가격은 오르나 떨어져요. 거래량 자체는. 근데 중저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6억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6억 대출 막는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대가 25평 같은 경우에 서울시 전체 중위값이 9억이에요. 그리고 노원구 같은 경우에 6억이 중위값이기 때문에 이 대출 상한이 6억이어도 충분히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에 더해서 토호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금 출처만 제공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노도성 지역에서 10월 달에 1300 있다가 11월 달에 500으로 떨어졌다가 12월 달에 다시 1000 정도로 올라온 거는 우선 겁먹은 거였으나 사실 이게 별게 아니란 걸 알고 사람들이 붙은 겁니다. 따라서 토호제 효과라는 게 강북 쪽에 진짜 존재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또 좀 자세히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제가 약간 좀 걱정스러운 게 지금 이 뭐 저도 사실 데이터를 보기 전까지는 약간 좀 반신반의했습니다만은 강남 지역 계속 지금 버블로 보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뉴스에서 이게 편의적으로 계속 최고가 아파트 거래 갖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에서 보면 나타나는데 도보브렉스 33평만 분기별로 저희가 거래 건수하고 거래된 것들을 이렇게 다트로 표기하고 그 다음에 평균을 저희가 만들어 봤어요. 도보브렉스리 한 3,000세대 아파트고요. 그 중에 33평대가 거의 95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33평이니까 굉장히 큰 그러니까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분기별로만 보면은 사실은 뭐 서울시 전체 트렌드하고 비슷해요. 2023년 1월 달에 바닥 찍고 그다음부터 쭉 올라가다가 4분기에 꺾인 다음에 그다음부터 쭉 올라갑니다. 쭉. 뭐 굉장히 대폭등이라고 보여지고 뭐 이게 뭐 거래량도 붙고 뭐 이렇게 보여질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건 분기별입니다. 근데 이게 월별로 보면 얘기가 또 달라져요. 반포자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2023년 1월 달에 그 바닥 찍고요.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쭉 올라가요. 무지하게 올라갑니다. 지금 무지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분기별로 보지 말고 지금과 같이 월별로 본다고 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포자이 같은 경우도 이제 다 33평대만 제가 뽑았어요. 그러니까 작년 1월하고 2월 달에는 뭐 한 10건, 그 다음에 뭐 14건 정도 거래돼서 여기서 거래됐던 가격이 뭐 42억이 최고가네, 뭐 40억대가 평균이냐, 그거 저는 믿을 만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포자이가 4월 달, 그리고 8월 달, 9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 지금 거래가 아예 없어요. 33평.
도곡 렉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0세대 중에 1,000세대가 33평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4월달, 6월달, 12월달에 지금 거래가 없어요. 그리고 거래가 그럼 다달이 몇 건 있냐면은 반포자이도 한두 건 있고 그 큰 도곡 렉슬도 지금 한 건 정도 있는 거예요. 한두 건 정도. 그럼 과연 이게 이 정말로 시장의 상황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냐에 대한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말씀은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한 건 거래됐다는 게 그게 평균에 비해서 최고가거든요. 그게 믿을 만한 가격이냐에 대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맞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다만 잠실 엘리트를 보면은 엘리트 같은 경우에 한 15,000세대고요. 그러니까 엘스, 리첸스, 트리지움을 합쳤을 때 거기서 33평에 대략 10,000세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뭐 대수의 법칙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거래량이 한 달에 뭐 14건, 뭐 이때는 뭐 52건, 60건까지 거래가 되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대수여서 이 흐름은 맞을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흐름을 맞는다고 봤을 때 여기서 나타내는 패턴은 뭐냐면은 한 올해 8분기까지는 죄송합니다. 올해 8월까지는 가격이 그래도 꽤 상승을 해요. 즉, 올 초에 평균 가격이 33평이 한 22억이었다가 8월 달에 한 33억까지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22억에서 33억까지. 한 40% 오른 거죠, 올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가격은 평균으로 봤을 때는 뭐 정체 비슷한 겁니다. 사실 정체. 그러니까 작년 2분기 가격이 뭐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는 보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언론에 나올 때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언론에 나올 때는 그 모든 월별로 거래됐던 걸 평균에 나오는 게 아니고 가끔 가십성으로 최고가가 나오니까 최고가가 뭐 37억 찍었네, 38억 찍었네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와 대단히 높은 가격대로 형성되고 있겠다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이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이 굉장히 급등한 상태고 급등한 것이 단지별로 봤을 때 뭐 한두 건 나오면서 최고가를 찍은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오른 것들은 뭐 이해가 가나 근데 이게 과연 이 가격대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단지별로 봤을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사실은 거래량이 더 많아지면서 그 가격이 되면은 뭐 그 가격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정도 단지별 거래량 수준에서 저 가격의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인지는 사실 저는 의문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계속 불확실성 말씀드리는 거는 어, 강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버블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걸로 개인적으로는 추론이 돼요. 왜냐면은 그 가격대에 사람들이 그 더 이상 수요가 붙는 게 과연 쉬울까? 저는 그 부분은 좀 의문입니다, 사실. 예. 그리고 다만 강북 지역하고 이 2호선 매각 쪽은 약간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드림타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강남은 아니죠. 강남은 아닌데 여기서 보면은 이 거래량 같은 것들이 22평이건 33평이건 꽤 붙어요. 그러니까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에도 뭐 한 22건까지 가다가 근데 하반기에도 거래량이 확 줄어드는 게 아니고 뭐 17건도 나오고요. 작년 12월에 12건도 나오고 33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8월하고 11월을 제외하면은 뭐 어떤 외부의 셔크에 의해 가지고 뭐 거래량이 주저앉았네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단지별로 보면은 이 여름 이후로 거래량이 주저앉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만은 강북과 그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중저가 아파트 대 아파트 단지별로 봤을 때는 그 거래량이 아주 확 줄었다고 보기엔 좀 힘들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균의 흐름하고 그리고 이제 이 최고가의 흐름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이 정도 가격대는 사람들이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특정 단지 찍어서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이 관악 드림타운 같은 경우에도 25평 아파트 평균이 올 초에 한 7억 7천 하다가 올 연말에 한까지 죄송합니다. 2025년 1월 달에 한 7억 7천 하다가 9억 9천까지 갔어요. 사실 이게 어, 이 상승률로 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25% 상승이고 33평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9억대에서 11억대로 갔어요. 따라서 고가 아파트의 가격이 30억에서 36억 20% 오른 거하고 예를 들어 7억 9천에서 9억 9천으로 한 25% 오른다고 했을 때 고가 아파트가 20% 오른다는 거는 사실은 이 비율은 똑같다고 하더라도요. 사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수요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레벨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고가 주택이어도 고가를 살 수 있는 고소득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거래량이 사실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수요가 더 안 붙을 수도 있어요. 다만 저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7억 9천에서 9억 9천이 어떤 분한테는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수요라는 게 서울에 굉장히 큰 수요예요, 사실은.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다가 아예 내려온다고 했을 때, 그럼 그 수요에서 봤을 때는 이 가격대는 이 가격의 레벨이라는 거는 그렇게 고가 주택만큼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물론 많이 올랐은 걸로 보입니다만은 여전히 신고가 2021년에 어떤 전고점을 아직 돌파하지 않은 구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들 위주로 아마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저는 사실은 어, 정상화의 과정으로 봐요. 정상화의 과정. 예, 그렇고 예, 그래서 지금 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를 조금 정리를 하면은 이제 확실히 불확실한 국면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확실히 불확실한 국면으로. 그러니까 금융시장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국고채 10년물 높아지면서 주담대 금리가 높아졌고요. 다만 이런 흐름 자체가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동결로 간다고 했을 때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계속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주택 시장을 누르는 효과가 나타날 거고요. 다만 이 올해 중반 이후에 또 다르게 흐름이 바뀌어서 금리를 또 인하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주담대 금리를 낮아질 거기 때문에 주택 가격을 또 상방으로 느끼는 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융시장은 사실은 굉장히 불확실한 것이고 이 공간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저께 나왔던 그 공급 대책은 충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은 분양 시장을 얼만큼 적절하게 여느냐죠. 분양 시장을 뭐 2010년대 초반에 보금자리 주택 그리고 1989년, 90년에 분당을 신도시를 만들었을 때의 그 스케줄도 대로 분양 시장을 잘 열고 만약에 그 분양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몇십 대 1의 경쟁률로 들어가는 순간 기축 시장에 있던 수요는 일로 반드시 갑니다. 따라서 지금 잘 해야 될 부분들은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 대비 20, 30% 저렴한 아파트가 물론 당연히 양질의 아파트여야 되는 것이고 그게 괜찮은 지역에 공급된다고 했을 때 기축 시장의 수요는 이 분양 시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요. 따라서 이 분양 시장을 빨리 여는 것들이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보고 동시에 여기서 중단해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건축, 재개발도 그대로 가되 이거는 굉장히 시간이 지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유휴부지를 확보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고 이 광역 개발 차원에서 이 교통 혁신, 그리고 이제 산업 혁신, 그리고 공간 혁신을 어떻게 할 거냐의 거대한 흐름 안에서 우리가 아파트를 어떤 식으로 기획하고 제공할지에 대한 이 큰 도시계획적 그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복됩니다마는 제가 불확실성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의 상승의 흐름 같은 것들은 단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 공급 정책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가격을 누르는 효과는 중기, 제가 봤을 때는 2027년 전후로 나타날 가능성은 좀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강북과 강남 같은 경우에 강북은 저는 버블이 쌓이고 있는 과정으로 보나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2021년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지역들은 그래서 가격 오르는 거는 저는 이거는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봐서 이 지역적으로 다른 흐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